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희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고통받던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교사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을 마련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번 주 토크호는 서희초 일주기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보미 대구 교사노조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희초 교사가 세상을 떠나실 때만 해도 나라가 참 다 이 주제에 매달릴 만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1년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많은 문제 제기, 그다음에 변화를 약속했던 많은 내용들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교권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구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차츰 학교의 민원들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교권의 보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서 이제 차츰 학교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어떤지요? 이 선생님? 네,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과도 같이 정말 심각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너도 나도 이야기하셨고 이러한 어떤 전 국민적 관심사 덕분에 교권 5법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내부에서 10명 중에 8명의 교사들은 현재도 여전히 교권이 회복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많은 악성 민원과 또 여러 가지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49제 당일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날은 공교육 멈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고통받던 선생님들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현장, 교육 현장 정상화를 시켜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신 공교육 정상화가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학부모의 민원을 이제 보호해 달라. 저경력 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들이 이런 악성 민원에 그대로 온전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학교 민원을 법제화해 달라. 또 그다음에 그 체계화해 달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선생님께서 주셨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어떤 민원이라는 것이 뭐 전화 녹음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가 이제 개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민원들을 다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셨던 부분이 이제 아동학대의 정의가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에 특히나 좀 추상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무분별하게 오남용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신고가 여전히 들어오는 상황이고 무혐의 비율이 굉장히 90% 이상, 95% 이상 높지만 기소되는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고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네.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서희초 사건 이후에 학부모회 활동이 위축되거나 학교가 학부모의 교육 활동을 참여를 오히려 조금 줄여가지고 위축이 되게 만드는 이런 효과, 이런 방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김 교수님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몇 가지 좀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학생들의 학습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보호자께서 자녀 교육권을 선생님들께 위탁한 측면에서 이러한 자녀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 교원이 함께 학생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육 활동일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희초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갑질로 인해서 이렇게 교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교육활동비호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지금 학부모 교육활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교로부터 차단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교 울타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의 진짜 울타리가 아니라 학부모의 어떤 민원을 빙자해서 학부모를 교육에 차단하는 차단기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연구 과정에서 면담을 해볼 때 학부모들께서는 소위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떤 그 연못을 이렇게 흐리는 이런 측면들을 비유하면서 소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전체 다수의 선한 학부모를 이렇게 악마화시킨다거나 또 이렇게 학부모들의 어떠한 그러한 위상들을 민원 제기자로 전락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은 극히 일부인데 그 극히 일부모의 학부모들이라는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규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권이라는 것이 오로지 교사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는 말씀에는 극히 공감하고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교권 회복을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일부 소수 학부모들과 소수의 그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모든 현장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도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교사가 목숨을 끊는 것도 있지만 뭐 병가에 들어가시거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잃는 그런 어떤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이제 학부모회의 어떤 활동이 위축된다기보다는 좀 심리적으로 대다수 잘 악성 민원인이 아닌 평범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오히려 더 조심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소수의 그런 어떤 미꾸라지로 표현하신 그런 악성 민원인들은 다수의 선생님들을 고발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나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권을 보장하려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이 학생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생활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또 한 방면에서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할 텐데 그 정보가 학생들한테 얻는 정보보다는 학부모들이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는 이러니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달라는 그러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요구 또한 뿐만 아니라 요청이 과연 민원인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재고의 여지가 네. 많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미묘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있고 또 학부모와의 상담, 학생과의 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민원과 상담은 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어떤 기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부모님의 직업도 알 수 없고 소득 수준이나 이런 과거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가정 방문을 간다든지 학생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학기 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모님에 의한 정보 제공을 상담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의 문제 행동이 있거나 학생의 어떤 교우 관계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먼저 그런 부분을 학부모님들에게 요청하는 형태의 상담도 많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담은 저희들이 큰 부담이 없지만 이제 목적이 좀 정당하지 않다거나 좀 본인 자녀 위주의 어떤 요구를 하시는 무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교권보호5법을 마련했습니다. 5법이 교원취입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이게 개정됐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 개정된 내용 그리고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개정적인 사항이 있는데 주요 골자만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교육활동 방해 또는 침해 피해자의 경우는 학급 또는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가 가능해지는 생활지도 지침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교육 활동에서 일어난 정당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고 또한 이러한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갈 경우 교육감께서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 제출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런 의견 제출 제도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생활 지도로 입증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서 선생님의 업무를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무고성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 대한 관할청의 고소 고발도 확대되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 부분 이 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갖게 되는 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거나 또 이렇게 소송이나 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경우 민형사 소송 지원이나 교사에 대한 어떤 분쟁 조정 등 그런 교권을 위한 어떤 보험 제도가 확대됨으로써 상당 부분 교원들이 이제 그런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부에서 구성해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보다 나아졌겠지만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피소를 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어떤 보장 범위가 확대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를 들어서 맞는 건 그대로인데 연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고가 비싸진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현장에서 정말 그 송사를 감당하면서 어떤 직군에 계신 분들이라도 하루하루의 에너지가 송사에 그것이 투입돼야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런 불안감이 잔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동학대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교육감께서 아무리 의견을 제출해주고 또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교육활동의 과정이었다고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모든 것은 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담해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장학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하시는 거지 그 조사의 모든 과정을 담당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했다가 또는 이런 지도를 했다가 학부모의 심기를 거스리거나 그 아이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 때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여전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흐린 눈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지고 계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결국 여러 가지 도와주는 지원은 할 수 있으나 감당해야 되는 주체는 교사들 본인에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주작이 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당했거나 했을 때는 스스로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먼저는 구청에 그런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 담당관에게 또 조사를 받게 되고 또 경찰관의 수사를 받게 되고 또 교권보호위원회 등 이런 부분들에 또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고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가 동행하든지 또 본인이 선임하는 그런 변호사가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러한 학대에 대한 어떠한 신고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해결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들이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아동복지법 17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상적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교실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있다고 해도 고등학생도
법적으로 어떤 그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이거든요. 법적 아동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훈육하는 어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동에게 함부로 어떤 훈육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속적이지도 않고 반복적이지도 않고 1회이지만 심각하지 않은 그런 훈육에 대해서도 학대라고 하고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이지 않은 반복적이지 않은 1회이더라도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만 어떤 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요건으로 구성을 하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원들이 그 정서적 아동 학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면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분명해지죠. 그런데 이제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도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불확실하고 추상적일수록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그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선이 어디냐는 부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훈육일 텐데 또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또 학대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한 그런 개념이 어떤 거고 기준이 어떤 거고 또 어떤 범위가 정서적 아동 학대를 면책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육부가 김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교사가 직접 민원 받지 않도록 학교별로 민원 대응팀 추진해서 창구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학교에서 지금 민원 대응팀이라는 게 따로 있고 여기서 창구 일원화돼서 민원 받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게 민원 대응팀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게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이제 기존의 교무실에 있던 분들이 이 민원 대응 팀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민원 대응 팀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 만약에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실에 전화가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뭐 이 교무실에 계신 민원 대응 팀원이 전화를 받고 그냥 선생님 전화 땡땡 학부모님께 전화 왔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구조가 민원 대응 팀 현재 민원 대응 팀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민원 대응 팀을 구축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제 전화 녹음이 되는 그런 전화기를 이제 95% 구성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하셨는데 실제로 그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대구교육청 메신저에 통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삐 소리가 나고 통화가 되는 구조거나 또 아니면은 부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착신 전환을 하거나 컬러링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 시간을 설정하고 녹음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거의 뭐 많은 학교들이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실제로 보통 상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뭐 학생과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 간단히 들어왔다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상담하고 민원을 답변하는 쪽은 이제 교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이한 민원이라든지 좀 복잡한 민원회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이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름만 바뀐 거지 원래 하던 시스템이 그대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그 연구를 수행했고 여러 선생님들과 심층 면담을 한 결과를 좀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민원 대응팀이 있음으로써 이전에는 본인이 민원을 처리해야 될 일을 이제는 민원 대응팀이 처리해 줌으로써 한결 좀 편해졌고 좀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업무나 어떤 부담감이 좀 해소했다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반면에 또 한 방면에는 민원 대응팀이 설치가 되었는지를 아직도 모르시고 계시거나 또 그 학교장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지만 여전히 이러한 민원의 사항들을 전달받아 본인들이 처리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양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교권 침해 당했을 때 교권 보호위원회 열 수 있도록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천 건의 교권 침해가 신고됐는데 이건 역시 정작 현장에 계신 분들은 큰 기대가 없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달라진 부분이 기존에는 교권 침해를 당하면은 학교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동을 해서 학교 위원들이 이 부분을 심의하였으면은 지금은 이제 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인력이 많은 어떤 사안을 다루도록 그렇게 전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생님들이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싶은데도 학교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한다든지 그래서 못 열리는 경우들도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이제 교권보호위원회에 어떤 판정을 받아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시거나 이런 비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학부모와의 관계나 학생과의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서 또 1년 동안 어떤 학급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교보위를 여는 것이 심리적으로 또 앞으로의 어떤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하여서 좀 주저하는 면은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런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작년 한 해에 그 교권 심해 사안을 처리했던 교권부원의 어떤 건수가 5,05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로 따지면 66.4%가 급증했다는 의미는 이제는 어떤 교권 침해를 이렇게 소괄해하거나 이제 이렇게 너무 참지는 않고 이제는 적극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교권을 이제 보호하고 스스로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다는 측면이죠. 그걸 유도해내고 있다는 측면. 그걸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교권 보호위원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끙끙 앓던 부분을 이제는 네. 이 정도 뭐 참아야지 하던 것들도 아니야. 이건 재개해 볼 수 있는 문제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런 계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동일하게 이렇게 그 어떤 사안을 제기하고 그 보호를 요청하지 못한 선생님도 계신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교권보호위원회에 어떠한 그 신고가 들어가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뭐 막 고소 또는 대응하는 그 상응하는 어떤 신고를 또 이렇게 그 학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렇게 될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한 6개월 내지 1년의 긴 과정 동안의 종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소갈이 앓고 말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선생님도 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게 실제로 좀 더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교육활동 보호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교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우리 아이들의 정말 교육 현장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주시면 평소에 조금 무리하게 어떤 강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가도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교육 현장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학교의 어떤 소통 구조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학부모와 교사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제일 어려움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협조자의 개념으로 서로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더 협력하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전담하시는 분들을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천여 명이 활동 중이고 대구는 올해 3월부터 조사관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데 일단 현장에서 제도 도입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학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처리해야 하고 학폭의 정의를 규정하는 이 법이 사실 교육 현장을 많이 사법화시킨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학생들 간에 그냥 성장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경미한 그런 어떤 갈등도 지금은 학교 폭력의 정의의 유형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저희가 하지 않으면 축소 은폐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선생님들이 대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급 내에 또는 다른 학급의 학생과 일어나는 일을 조사까지 해야 되는 업무를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교사들이 이렇게 전담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교육적이지 않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가해자 취급할 수 있냐. 이런 어떤 민원도 상당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원하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이 전담 조사관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이제 생활 지도 교사들이 동석을 하고 이 과정을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업무적인 부분은 어쨌든 생활 지도 교사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런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학부모의 불신을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조사관들이 담당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여전히 경미한 학폭이라 하더라도 이 학폭으로 열리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상 학교폭력 예방법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훈육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교육의 범주에서 해결 혹은 개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축소되고 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 간의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일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치기 어린 우발적인 행동마저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처벌과 바로 이어지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잘하면서는 싸우기도 하고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런 게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그 싸움까지도 이제는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아이들의 그런 그런 여러 측면들을 그냥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하나의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경험상 교실에 한 명의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있으면 교실 전체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그로부터 다른 민원, 다른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촉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이런 정서 위기 학생들도 저희가 가르쳐야 할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사든지 내 학급의 학생을 방치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 학생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현재의 법 체계나 어떤 제도 자체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학부모에게 치료나 상담을 권고하더라도 어떤 학급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담을 하더라도 내 아이를 이상한 아이 취급한다. 또는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학교는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긋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아이는 정말 적절한 교육과 치료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북의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그 위기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수차례 치료를 권고했지만 부모님의 거부와 어떠한 그런 부정적인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많은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또 그 학생은 치료의 기회까지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서 위기 행동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이러한 치료 권고를 했을 때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거부하면 이 학생들을 도와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서희초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 내용은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하고 긴급 상황에서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교수님 이 서희초 특별법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력폭력의 조사 상담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전담관에게 있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전담관이 하더라도 결국 그 경위나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상태를 일일이 전담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동석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상당 고난을 이제 누군가에게 명확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범위, 기준이 설정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희촉 특별법은 예, 선생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이 특별법 필요성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전담 조사관이라든지 행정 업무라든지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동복지법의 정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법안에서 저희는 어떤 너무 중요한 것은 빠진 격가지밖에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내에 있는 아동복지법 조항 개정이 가장 절실하다고 현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짚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권 보호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학생 인권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하셔서 이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 인권을 더욱더 보장하기 위한 어떤 법안의 형태로 지금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은 훈육과 학대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여서 선생님들이 그냥 인권 침해를 우려하여 훈육조차 하지 못하는 방치된 교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선생님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 공동체에 기울어진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한 어떤 법안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장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분리될 수 없는 동면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교권도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또 원론적이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되는 그러한 그 양립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서희초 교사가 세상을 등지신 지 1년 1주기를 맞이해서 건전한 교육 공동체 회복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법적인 측면 현장의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규태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이범희 대구 교사노조 위원장 두 분 모시고 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